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게 된 한미글로벌에 있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발표하신 세 분 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조승민 단장님께서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대형 건설사인 우리 대림산업에서 실제 사례를 시공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 유신건설에서는 설계와 유지 관리에서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채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 사회 또 건설산업계에서도 지난 한 4년 가까이, 4년 내지 4년 반 가까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뭐냐,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할 거냐, 특히 건설산업에서는 그 결과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또 오늘의 토론의 주제와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나 기업 사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런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토목학회 우리 건설정책 포럼의 윤영구 위원장님 비롯해서 대한토목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많은 분들이 저는 참여를 하고서 같이 이제 나누지 쉐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이 웹 세미나지만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쉬움도 또 뒤로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토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토목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이 주제와 관련된 많은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정 토론을 하실 분들부터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국토교통부의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을 익숙치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기술안전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술혁신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김기범 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토목과의 심창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조승민 단장님도 다시 한번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토론의 순서는 업계가 먼저 토론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정부에서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토론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조승민 단장님께서 먼저 우리나라 정부의 스마트 기술 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기업 사례가 2개가 연속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또 기업에 계신 분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정책부서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실 박명주 과장님께서 최근에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도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사전에 토목학회 건설정책 포럼에서 사전 질의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사전 질의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건설 정책이나 건설 생산 체계 자체가 계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 관리 각각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구도인데 어떻게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건 정부의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줘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인식을 담은 질문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마침 박민주 과장님께서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향하고 관련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던 정책 방침도 있고 오늘 패널 앞서 이제 주제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전 질의 사항의 상당 부분이 그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박명주 과장님께서 준비한 토론 자료를 먼저 듣고서 두 번째 토론의 순서는 제가 현대건설의 김기범 본부장님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또 앞으로 우리 방향을 또 어떻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은 김기범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토론에 대해서는 우리 심창수 교수님께서는 빔 학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으로서 지금 종합적인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들을 갖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제 그다음 이제는 앞서 주제 발표를 하셨던 조승민 단장님 모시고 몇 가지 좀 질문들을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4시에 마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먼저 아마 박명주 과장님은 10분 이내에 마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는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범 본부장님이나 심창수 교수님께는 한 10분 정도 말씀 주시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라운드를 좀 더 돌고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봐야 되고 사전 질의한 내용들도 그 중에서도 한두 개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지정 토론자들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기술혁신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을 만들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업계에서도 그동안에 관심 가진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의 방향인데 사실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어떤 특정한 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4차 산업이나 디지털 시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패널 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직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세계적인 경향을 봐서도 아직 특히 이제 건축 분야의 부분하고 또 통합 분야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세계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정도의 현장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도 우리나라의 가능성 또 건설 분야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디지털 분야의 강국이고 또 건설도 나름대로의 교량이나 일부 부분에서의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과 건설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도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이제 시공에 대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프리콘이라고도 말하고 또 사전에 지금은 이제 시공 설계 유지 관리 이런 게 이제 따로 놀지 않고 결국 이제 다 통합돼서 같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주로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차원에서의 발전 방안 중심으로 저희가 수립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네요. 이제 저희가 여건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술 중심으로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여건 분석은 전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발표 이후에 빔을 전체적으로 이제 도입하고 그것은 이제 결국은 빔과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50% 향상을 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도 창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빔이 현장에 적용해서 아직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인 인허가나 이런 게 연계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직은 아까도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설계 단계 오류를 찾아내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 단계에 머물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캐드에서 과거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는 빔 자체가 국내의 소프트웨어 말고 외산 소프트웨어를 확장시켜서 결국은 그 사업을 영역을 넓혀주고 그거에 또 기술 예속화가 되는 그런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사업 자체가 분절된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고 또 그 부분에서의 어떤 고부가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 특히 계획 단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해서 건설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설계사는 설계사 나름대로 설계 중심, 특히 이제 시공을 잘하기 위한 설계 중심의 용역 개념으로 많이 인정이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시공사들은 나름의 시공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요구하는 PPP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단순 시공뿐만 아니고 거기도 이제 사업 관리 능력, 또 나아가서는 사업 계획 능력, 또 금융, 파이낸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회사하고 파트너가 좀 어려우면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은 공기업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빠르게 서로 그 칸막이식에서 칸막이 구조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것이 이제 효율성은 있었지만 전 세계를 리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칸막이 구조가 결국은 해결이 돼야지만이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우리가 SOC 인프라를 까는데 도움을 주고 했지만 실제 해외 사업을 나가서 하기에는 또 공기업이 또 나름의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주체 간의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정부와 공기업 또 민간의 역할들을 같이 코어해서 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지만 특히 이제 건설 분야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유지관리 중심, 그러니까 기존 시설물들을 어떻게 빨리 데이터화해서 좀 더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거냐의 중심이 됐고 이제 건설에 필요한 여기서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실제로 건설 과정에서의 디지털화 그리고 그걸 통한 자동화 설계 시공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판 리드는 지금 포함이 많이 안 돼 있는데 결국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스마트 건설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프레다움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생산성도 그렇고 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지만 그러면 현재 있는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여러 근로자들 그다음 우리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서 결국은 여러 사업에 파급력 있게 하려면 그 자체가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 건설로 가는 것은 지금 시대의 변화에는 이 방향에 대한 것은 누가 논란이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만 봐도 그렇고 건설 사업도 봐도 그렇고 전체 산업에 비해서 수익률 구조가 낮은 구조입니다.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SOC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정부 발주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히 또 이제 그 일부분을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들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유는 주지 않고, 왜냐하면 국가 나라 돈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계속 이제 지급해 왔고, 그 자체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보수 체계나 근무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특히 이제 엔지니어사 같은 경우에는 더 열악하고 또 젊은 기술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력 자체가 지금 현재 단계는 아직 답보 상태고, 우리 시장 자체가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 아신 것처럼 이제 건설도 자동화 제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향도, 그러니까 발빠른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미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주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육성이 되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은 주도가 돼서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 시장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을 좀 해주고, 그런 기업들이 또 세계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빔 중심 건설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공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표준화를 해서 좀 제공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또 뭐 한계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이 결국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진화하고 비슷한 그런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주요 건설사업의 빔을 의무화해서 사실은 싱가포르는 이제 자국 내에 건설 회사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건설사들을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붙여서 결국은 거기에서 좋은 정보들을 갖고 또 그걸 가지고 해서 자기 모델을 구축하는 형태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건설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모델을 많이 저희가 스터디를 했고, 또 이제 싱가포르 모델을 일부 뭐 차용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일본은 지금 아이 컨스트럭션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본 체계를 많이 배워왔고, 또 일본이 분절되고 서로 이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구조로 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본의 기술 경쟁력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통합형, 융합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술 중심으로 산업으로 갈 것이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국내 시장은 정체 또는 하방 압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에서 일정 물량 중심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트랙 레코드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그런 민간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도 개념적으로 보면 설계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중심의 엔지니어링에서 PM이나 O&M 중심의 통합 중심의 엔지니어링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등록 체계도 건진법하고 연산법에 이원화되고 이제 이런 불편한 부분을 건진법상으로 하면서 이제 그 건설 엔지니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 창조를 위한 지식 기반 산업으로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설업이라는 게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병행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의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가 부분이 요율 방식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요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공에 보조하는 영역 수단으로 봐서
공사비의 몇 프로 이렇게 설계의 개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설계 자체가 발전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거기에 엔지니어의 기술자들의 역할이나 성과의 품질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비적인 가산 방식으로 일원화시키려고 부처 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산업부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됐고요. 규제부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좀 설계 시공 사업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를 융합 통합 사업 발주 중심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적을 기존에는 몇 킬로미터, 몇 프로젝트, 얼마나 많은 건수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에서 이제 해외 실적, 특히 이제 PM 같은 해외 실적, 개인의 실적이나 기업의 실적들을 관리하고 또 경력도 단순 사업 건수가 아니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의 역할을 뭘 했는지 중심으로 해서 좀 실적 관리도 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그 내용인데요. 앞서도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은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빔이라는 것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 건설 과정에서의 기본이다. 과거에 이제 토목하고 건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은 이제 비즈니스 개념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비즈니스 개념의 각 모듈들이 각각 회사들이 빔의 표준화를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빔이 표준화돼서 그 라이브러리가 되고 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합해져서 빔으로 가는데 토목은 그것보다는 이제 현장 중심의 개별 케이스별로 가고 그것이 공정 단위가 이제 여러 공정 단위, 사업 단위로 되고 그것이 현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또 토목은 또 지형 기반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 자체의 지형 기반을 이게 토탈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 빔 자체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빔에 기반해서 설계 자동화, 시공 자동화, 그 다음에 유지관리의 디지털 트윈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설계에 필요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설계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3차원 모델링에서 설계 오류를 찾는 게 아니고 지형 공간 정보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현재 금년부터 또 단계적으로 현재 있는 지형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 그 다음에 공정공사비가 있는데 설계 기준도 빔에 맞게 디지털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설계 내용의 팩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분해서 국내하고 해외의 설계 기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하고 농업인은 민간 영역에 맞춰져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이거를 연계해서 가야지 빔에 탑재해서 이게 토탈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아까 3D에서 4D, 5D에도 말씀하셨는데 공정공사비의 역할이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까 설계 오류 중심의 빔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시공 단계에서 쓸 수 있도록 공정공사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빔 턴키라고 하는데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설계 단계 만든 빔 자체를 시공 단계에서 그대로 쓸 정도의 공정공사비를 태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정 품질 관리를 사업 관리자하고 시공사, 설계사, 이렇게 발주청,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듈화도 마찬가지지만 제품화 국역화로 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어느 정도 공정으로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개별 케이스별로 아주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모이고 예를 들면 이제 공정도 옛날에 우리 워크시트에서 볼 수 있는 단계보다도 좀 더 세분화된 단계로
이렇게 돼야지만이 제품 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단계가 케이스가 모이면 제품 합격가 될 수 있냐나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디지털 트윈하고 연관된 스마트 유지 관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로드맵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건지법에 건설 엔진에 대한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설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공사들한테도 뿐만 아니고 설계에서 설계의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공체험 시험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빔 턴키, 그다음에 이제 기술형 입찰에도 설계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술형 입찰에서 지금 스마트 턴키를 하고 있는데 일반 공사에서도 이제 스마트 턴키로 해서 스마트 건설기를 적용하면 그 사업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하고 이런 것들도 새로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이제 시공체험 CM이나 앞으로 민자 사업의 평가에도 상당히 좀 반영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발주에서 PM 사업을 지금 그동안에 제가 TF를 작년부터 운영해서 쭉 하고 있는데 공공부대 PM 시험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발주청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설계사 그리고 PM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형 모델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를 정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지법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빔 전면 설계시에는 2D 도면을 받지 않고 3D로만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 지침을 바꾸고요. 이 빔 설계 기본 지침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발주청들이 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발주청들이 어느 정도의 발주 범위나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도록 빔 설계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만간 10월 달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결국은 이제 빔이 모델이지만 거기에 다양한 라이브러리 또 가변 요소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범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때문에 이게 빔 자체를 설계하고 유지관리 단계에 쓸 수 있도록 확장형 빔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외 사업인데요. 해외 사업은 결국은 이제 한 번의 사업 계획을 하고 그 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들한테 지금은 이제 사업을 수주하고 중간에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엔지니어링사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사업 계획한 엔지니어링사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팀 코리아를 줘서 각 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이제 공기업하고 시공사하고 설계사들이 같이 진출하는 패키지형 팀 코리아를 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는 B2B로 해서 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PM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건 정보를 통합 운영해서 쉽게 정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질문도 있고 해서 빠진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기술자들이 통합 융합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빔이나 새로운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이제 획일적이고 일반화된 기술자 평가 체계에서 기술자 평가를 경력이나 실제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대우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좀 바꾸는 내용이 제가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계약, 금융, 소프트웨어 이제 교육 중심에서도 이런 계약, 금융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 통합적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이제 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교육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저희가 만들어서 협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그 발표에 준하는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 좀 끊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사전 질의를 받았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 발표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지를 않았었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본다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가 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또 그 실행을 위해서 우리 박민주 과장님께서 열심히 애써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현대건설 김기범 본부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김기범 전무입니다. 저도 현대건설 저희 사업본부의 사례를 공유를 하고 스마트 건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조직의 그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문화가 정착이 되면은 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속성인 것 같습니다. 찰스 다윈은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종은 힘이 강한 종이 아니고 변화에 적응을 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즉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 현대건설의 스마트 건설 진행 사항입니다. 저희도 2010년도에 토목 BIM TF팀을 구성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인프라 첨단 기술 융합 TF팀을 구성을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로드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부터는 각 사업본부별로 스마트 건설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해서 다양한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본부는 그 분야별로 3개의 스마트 건설 혁신 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터널은 김포 파주 209, 스마트 도로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그리고 스마트 교량은 세종 포천 1409, 즉 고덕대교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현장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 현장 외에도 국내 그리고 해외에 많은 건설을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사에 적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하이오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토공인 경우에는 MG, MC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건설을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앞서 그 주제 발표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연히 정부, 공공기관, 시공사가 모두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여야만이 스마트 건설이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앞서 그 조성민 단장께서 스마트 건설 발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고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 스마트 건설에서 가장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VR 안전 체험을 통해서 직접 가상 현실에서 안전사고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VR 컨텐츠나 안전 기술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다면은 많은 현장에서 많은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교육으로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건설이 기본이 되는 빔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빔 활용도가 높고,
플랜트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설계와 시공으로 모델링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토목은 비정형 구조물이 다수이고 프로젝트의 다양성 때문에 빔이 활용도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축 플랜트보다는 아직 빔의 활용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빠르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빔의 전면 설계 확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현재는 빔 설계와 2D 설계를 병행하고 있어서 오히려 업무 중복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공사에서 이 빔의 전면 설계 확대가 조속히 자리 잡는 것이 이 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 빔 발주 조건 구체화에 대한 싱가포르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이 발주처 요구 사항에 빔을 수행하는 키퍼슨의 요구 조건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빔 소프트웨어도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빔 모델 구축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화되어 있고 또한 발주처의 빔 트레이닝 요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빔 요구 사항이 구체화되었을 때 우리의 빔 기술은 기술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설계 빔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최근 해외 발주처의 추천은 발주처가 컨셉 디자인부터 빔을 활용을 하고요. 그것을 입찰 단계에서 입찰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주처는 이 입찰 단계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빔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의 사례입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프리 파브리케이션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언급을 합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도로공사의 사례입니다. 교량 상부 슬라브는 보통 PC 제작 그리고 설치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교각, 즉 칼럼과 고빙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각의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현장 타설이 저렴하지만은 발주처의 PC 시공 의무화로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기술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스마트 기술의 도입 발전을 위해서는 발주처 시공사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저는 프로비저널 썸 적용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발주처가 일정한 금액을 스마트 건설 발전을 위해서 프로비저널 썸으로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행, 공사 끝까지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비저널 썸 금액에 적용될 스마트 건설 기술은 당연히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스마트 건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서 동반 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와 더불어 기술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건설 저변 확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세계 시장 진출 확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내 건설사들의 기술과
우리의 뛰어난 ICT 기술을 융합해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포션이 국내 포션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기반을 해서 세계 시장 진출 확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술 요약입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 콘텐츠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의 기본인 빔의 확대 적용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 활용을 위한 발주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주 조건이 구체화를 통해서 스마트 기술 적용을 확대를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비저널성 적용을 통해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가 필요하고 스마트 건설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로비저널 썸을 비롯해서 이제 스마트 기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고, 또 특히 조승민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자, 이것도 이제 현대건설에서 역시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창수 중앙대학교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2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계속 그 설계하고 시공 관련해서 주로 이제 발표도 하시고 토론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건설 분야 관심이 좀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위기 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주요 사업에 SOC 디지털화가 있지만은 제가 처음에 제일 놀랬던 거는 저 뉴딜 추진 체계에 국토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부처 간에 무슨 칸막이를 우리가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상당수 건설 관련 기업들이 이제 국토부의 방향성이나 이제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지금 이제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도 좀 일부 컨설팅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관련 기술들은 상당히 화려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컨텐츠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그 파악이 좀 부족해요. 사업 추진 주체들이 특히나 IT 관련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례로 이제 도면이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건설이 차곡차곡 진행된 단계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물의 상태나 설계법이나 아니면 시공법이 다 달라요. 그걸 일괄적으로 이제 역설계를 통해서 디지털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센서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플랫폼 개발 비용보다 제 생각에는 한 10배는 더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건설 기술자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배제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센서 사업비가 100억이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10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사업 구조가 있는데도 우리 분야가 이제 그 건설 산업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SOC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참여도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SOC 국가 기반 시설의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난 산업이 아니고 이제 재건주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재건주기에 들어왔으면 이 디지털화된 인프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향후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특히 이제 설계에 관련된 이 컨설팅 기업들은 도면에 있는 사업을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설할 때 소요되는 컨설팅의 맨아웃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맨아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이 어떻게 보면 건설 관련 기업들이 그런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뉴딜 사업이 끝나고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스템에만 탑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이 이번에 이제 홍수 사태 났을 때도 나타났지만 관리 주체 간의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관할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인프라 기반 시설에 대한 컨텐츠의 관리 통합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맡겠다고 나서면 타 부처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콘크리트, 강구조, 집안 관련 뭐 이런 것들은 타 부처에서 담당할 데가 없거든요. 단지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이제 그 부처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화된 SOC가 향후에 이제 가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이제 뭐 BIM 기반의 설계 시공을 한다 그러는데, 설계 시공에서 투자 대비 효과를 뽑아내는 것은 제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공사 기간을 줄일 수도 없고, 공사비를 줄여도 별 이익이 없고, 그런데 뭐 BIM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더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반 시설을 100년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이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까 몇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업 구상이 가능하고, 저는 가능하면 이제 건설 산업 자체를 10년 사업이 아니고 이 O&M까지 다 포함해서 50년짜리 발주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유지관리 포함해서 과거에 예를 들면 20년 동안의 유지비 평균 내에서 한 80% 정도를 붙여서 건설기업에 주면 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낮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국가적으로 봐서도 유지관리비가 급증할 텐데 그걸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 국토종합계획안을 봤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뭐 아파트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한 10년, 20년 사이에 비어서 사람이 없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SOC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노후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걱정하는 게 뭐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 체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처럼 디지털화된 이런 이제 뭔가 플랫폼 내지는 뭐 디지털 코리아라고 하든지 뭐라고 명칭을 붙이든지 간에 전체적인 국가 기반 시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이번 사업에서 좀 도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밑에 보시면 커넥티드 타운이라고 있는데, 뭐 교통, 물, 에너지, 생활복지, 이게 예전에 다 건설 산업에서 하던 분야인데 지금은 이제 부처 간에 많이 분할이 돼서 관리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종합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에너지, 식량, 교통, 주택 이런 것들은 조금 국가 전체 리소스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게 좀 있어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어떻게 리소스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교육 문제 여러 번 하셨지만 제가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지금 계속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 건설 기업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퇴직에 근접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은 또 디지털 기술을 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조합해서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량으로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젊은 청년 1000명, 퇴직이나 아니면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건설기술자 1000명, 한 명씩 묶어서 그런 SOC에다가 다 디지털화하는데 투입하면 경험도 전수하고 신규 인력도 양성하고 재취업도 되고 이런 이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보시면 이게 기술의 이제 다른 측면이 독점성이 굉장히 강해질 기술이거든요. 근데 개별 건설 기술 기업이 그 기술을 각자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공유 경제 기반으로 이제 기술 기업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켓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마켓들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 단위가
아까 뭐 안전관리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핵심이 디지털 자산이에요. 디지털 자산을 같이 구축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여지를 주는 게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이나 이런 데서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디지털 관련 자산을 생성하고 전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조금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토론 원고를 사전에 이제 제출해 주신 세 분 토론자의 지정 토론을 들었습니다. 조승민 단장님께서는 앞서 주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 원고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분 토론까지 들었는데 시간이 4시로 당초에 약속했던 시간 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토론이 15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한 15분 늦게 시작한 만큼 한 15분간에 걸쳐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제가 조승민 단장님께 그 사전 질의에서 나왔던 이야기 포함해가지고 한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질의를 하신 분 말씀은 야, 이게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후행적인 거 아니냐. 지금 2년이라고 하는 사이에도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낡은 느낌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려면 이것도 발주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발주자인 도로공사에 계시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발주자 측의 장애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극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2가지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승민 단장님께서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히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려보면요, 맞습니다. 그 로드맵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또 그 오래전에 많은 기술들 로드맵에 수립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건설 기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한 R&D가 시작은 됐습니다만, 제가 뭐 대단한 기술들을 그 5년 동안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이미 나와 있고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잘 발굴하고 엮어서 현장에 실제 쓰일 수 있도록 사업화 만드는 쪽이 중요하겠다. 사전 질의된 내용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산업의 업역 특성이라든지 산업의 특성상 이런저런 장애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으십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으면 산업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굉장히 절박한 여건입니다. 이 전환이라는 것은 계산과 다르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걸 이제 가속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먼저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기존의 그 리니어한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네트워크 효과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건설산업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죠. 여러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터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건설산업은 그런 특성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랫폼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 플랫폼 산업이 됐을 때 특징 중 하나가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라고 그래서 선점하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건설 도메인으로 건설이 주관이 돼서 플랫폼을 조기에 산업계와 함께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건설산업은 구글이나 아마존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자 역할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발주만 열심히 했지 요구만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 뭘 해달라는 게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김경무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사례에서처럼 BIM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수준으로 뭘, 누가, 그걸 우리가 줄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발주자는 이 SOC 같은 경우 기술이 최종 수요자입니다. 수요자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제품이나 실정부를 만드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주자 스스로가 디지털 역량들을 저희 스스로가 갖춰야 될 것 같고, 기술의 최종 수요자, 소비자로서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제가 발주도 하면서 운영 유지 관리를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도 공부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내서 발주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함께 기업들과 시장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생태계가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건설의 김기범 본부장님께도 한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빔 말고도 다른 어떤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서 어떤 개선된 사례들이 있는 건지, 또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데이터, 디바이스, 프로세스 등등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보면은 디지털 트윈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된다면은 이런 이제 디지털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거하고 이제 플랫폼 간의 어떤 향후 어떤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을 또 사전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인 이제 기업에서의 어떤 사례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심창수 교수님하고 김기범 본부장님께서 교수님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BIM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수단을 이제 도메인 기반에서 정보 모델 기반으로 바꾸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큰 트렌드는 그 하드웨어 쪽을 연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드론도 아까 하나의 예시고, 그러니까 로보틱스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조금 멀리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로봇 기술도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다 그러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거푸집 만드는데 쿠카에서 나오는 로봇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현대자동차 같은 데 가면 전부 로봇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운용 기술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 기업들이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 쪽, 제가 작년에 이제 영국 가서 컨설팅 회사에서 보고 되게 놀랐던 거는 그 기업에서 한 15명 정도 되는 그 데이터 처리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프로그램하고 포함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런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1인당 인건비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드는 거예요. 15명이 어떻게 그 이익을 남길까라고 생각했는데, 생산성이 거의 10분의 1 정도, 10배 정도 그 기업 입장에서 증가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기업들이 좀 신경을 쓰고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의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질문지에 있는 것 중에 뭐랄까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해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그 다른 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국내와 해외에서 그 현장들을 사례로 직접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대림에서 얘기했지만은 MC, MG 같은 조건 하에서 컨벤셔널한 방법과 ICT를 융합한 우리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MG, MC를 같이 실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에서 20%의 그 생산성 향상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드론 활용을 통한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그 측량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업과 외업을 했을 경우에 약 10일이 걸리던 것을 이 드론을 이용한 디지털 방법으로서 그 결과를 냈을 경우에는 3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갈 방향은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서로의 코웍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 발주처와 같이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답변 주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우리 그 인터넷에 접속한 토목학회 또 회원 여러분들과 학생들이 지금 숱하게 많은
질문과 댓글을 갖다 저희 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추려가지고 답변을 좀 해드린 그런 사안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나 여기 플로어에도 그래도 몇 분 계시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뭐 한두 분이라도 간단하게 질문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없으시면은 우리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우리 국토부의 박명주 과장님께서 뭐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은 좀 뭐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이게 디지털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 각 주체들이 과거에 이제 토목도 그 공공 발주 중심의 정부가 제공하는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각 그 우리 건설 주체들이 협력하는 모델로 해서 또 이제 제조업화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제조업화 간다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 더 커진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저희도 그런 그 기반 하에서의 나름대로의 지침들을 좀 만들고 아까 그 BIM 관련된 지침을 만드는 것도 그러면 이제 발주청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 뭐 싱가포르도 예를 들어 보니까 싱가포르도 처음에는 뭐 시공사들한테 자율스럽게 내라고 해서 자기들이 여러 번 경험을 쌓으면서 이 정도 모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를 잡아서 그런 모델을 제공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발주청이 능력이 쌓이면 또 그 모델을 가지고 제공하면서 또 일부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발주청의 역할들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발주청에 책임을 좀 주는 방식으로 가면 발주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업계에 이렇게 전달이 돼서 또 업체에서는 그런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2D로 하고 3D로 이렇게 두 개 같이 받는 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3D 전면으로 받고 그다음에 3D 전면으로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제 2D를 접목해서 활용할 거냐의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유예기한을 갖고라도 3D로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해서 시공 그다음에 그 노하우가 이제 유지관리까지 가려면 이제 아까 또 설명이 드렸지만 LOD 수준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 다른 부분이 개별 케이스 시설물별로 다 이제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랫폼 말씀하시고 데이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가 빔센터라는 거를 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럼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의 표준화, 그러니까 데이터의 표준화는 사실 토목 분야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표준화까지는 뭐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같이 서로 뭐 발주자, 그다음에 시공사, 설계사, 사업관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형태로 좀 만들고 이제 그것이 필요하면 이제 국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지만 그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려우면 일단은 발주청에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축적하고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 시공사는 시공사 나름대로의 플랫폼이 뭐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플랫폼이 또 설계자는 설계자대로 그게 이제 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어떤 생산성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데이터의 장점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것이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정책이라는 게 이게 계속 바뀌고 있고 이제 스마트 건설도 아까 로드맵 발표한 이후에 이제 스마트 건설 뭐 2.0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새롭게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토론회를 끝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건설산업 혁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설산업을 혁신할 거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이 아닐까. 또 오늘날 기술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디지털 기술 활용,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용,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단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업계 또 학계 또 우리 공기업 또 우리 또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다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동향 또 향후의 방향 여러 가지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건설 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건설 산업 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